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원규입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방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번 얘기했던 형식하고 좀 달리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미술이라고 하는 걸 전혀 이 긍휼의 미술이라는 주제로 이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어떻게 루어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루어 얘기로부터 이제 긍휼이라는 말을, 이제 어려운 말을 끄집어냈는데 사실은 이번 이 강의에서 10명 정도 선택한 화가들은 뭐 그렇게 긍휼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깨어 맞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반고는 그야말로 긍휼의 화가입니다. 아마 화가들 중에 목사가 되려고 했던, 종교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반고 말고도 있긴 있습니다만 반고처럼 거의 종교에 미쳤다고 했을 정도로 그러다가 또 종교를 버린,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충실했던, 기성 제도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했고 비판을 한 사람인데 반고가 예수처럼 자기를 모든 것을 희생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의 벗이 되겠다, 친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림도 그렇게 그린 사람. 그림을 그렇게 그린 화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뭐 반고도 그림을 팔 생각도 했고 뭐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더더구나 평생 뭐 그림 한두 점밖에, 그것도 뭐 감사하고 바꾸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팔지 못했고 죽기 직전에 최초의 그냥 평론이 나왔을 정도로 그야말로 평생 무명의 화가였지만 아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전 뭐 잘 모릅니다만 여기 아마 교인들도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고만큼 그 자기 희생, 긍휼이라고 하는 정신을 체득한 화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마크 튠린이라는 사람은 특정한 시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인으로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반고를 보는 관점은 반고가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낮은 쪽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했다는 데서 포인트를 잡고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을 때는 리엔 마을이라고 네덜란드의 반고의 고향 옆에 있는 마을에 목사였던 아버지가 목회 활동을 하러 갔을 때 그 시기에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고 실제로 그 마을에는 제가 찾아보니 감자 먹는 사람들의 그림이 아니라 동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그 시기에 살았던 반고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삶에 가까이 있었나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당시 반고는 30살 즈음이라 제가 이제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아버지의 비난과 멸시, 인정받지 못하는 장남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에 저 학교 나가고 있을 때 생물 스님하고 회식을 가면, 저희가 학교에서 회식을 가면 생물 스님 계속 물어요. 사람들이 저 나무는 뭐냐, 저 고기는 뭐냐. 생물 스님 저는 입을 닫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미생
미생물 전공입니다. 저도 전공이 심합니다. 네, 제목 I am Bengal, 마크 튜리. I am the swirling blue skies and crescent moons of Bengal's starry nights. The working men and women of quiet, humble Yuan village, lugging barrels, skiing roofs on narrow ladders. Walking along winding dirt paths and broad shoulders and satisfied smiles. Drinking in French pubs, families in simple homes with a desk, a chair, stark surroundings, life's necessities. I am the broad-cheeked farmer with a big lumbering oxen. I am the artist that plows the earth, that thinks of millions of colors, that struggles with a smile in the loneliness of the night. I am Bengal, buried with my sunflowers, forever at ease, painting the green fields, lined with the bright red poppies. 수미상관이라고 자신이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반고의 마음에 또 이 사람이 들어가 있고 반고와 농부의 마음이 다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교수님이 주신 번역을 또 참고해서 번역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반고입니다. 나는 소용돌이 치는 푸른 하늘 그리고 초승달입니다.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속을 일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사는 조용하고 초라한 외는 마을. 큰 통을 끌고 좁은 사다리를 밟고 지붕을 오르고 구불구불한 어깨에 따라 걸어가는 벌어진 어깨와 만족한 미소. 흔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가족들은 간소한 집에서 탁자 하나, 의자 하나 가진 삭막한 환경, 삶의 필수품들. 나는 크고 육중한 함소와 함께 있는 불그레한 뺨을 가진 바로 그 농부입니다. 나는 바로 그 예술가입니다. 땅을 갈고 무수한 색을 파헤치고 자신의 마음과 싸웁니다. 밤의 외로움 속에서. 나는 반고우입니다. 내 해바라기와 함께 이젤의 영혼이 묻힌 채 밝은 빨간색 양귀비가 늘어서 있는 초록색 들판을 그립니다. 번역을 시처럼 했고 그냥 기분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고를 주제로 한 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고라는 제목의 시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서양에도 방고를 주제로 한, 방고의 삶이나 방고의 그림을 주제로 한 시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이 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시인 같습니다. 우연히, 다른 반고 시를 찾다가, 알게 된 시인데,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노예인 시절, 조금 이따 우리가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작품을 그리기 전후에 예술 화가로서 첫 출발을 하는, 그러면서도 그 시골에, 그 노예인 시골에 감자를 먹는 사람들에 나오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 역시 긍휼이란 말이 제일 좋네요. 그런 심정을 읊은 시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혹시 다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읽은 책 3권 중에 한 권인데, 2권인데, 이 그림 속으로 사라진 남자라는, 아마 읽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고 소설, 방고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방고 전기 말고요.
방고호를 소재로 한 소설, 픽션도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림 속으로 사라진 남자라는 이 작품입니다. 아마 한 2, 3년 전에 나온 소설 같은데 이 소설은 누에넨에서 누에넨에 그러니까 가기 전에 보리나주라고 하는 벨기에 국경 지역에 있는 탄광에서 방고가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무급 전도사. 그러니까 방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직업을 가지려고 젊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상일을 때려치우고 화상이라 하긴 좀 그래요, 사실은. 뭐 화상이라 표현이 사실은 조금 어색한 게 그림을 팔긴 팔았지만 주로 무슨 그 판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식 그런 거창한 화상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일종의 그림 화구와 함께 일종의 문방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구도 팔고 판화 정도를 파는, 그리고 이제 물론 유화 같은 것도 팔긴 팔지만 그다지 아직까지 그런 미술 시장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19세기 후반 정도에, 그죠? 1800, 그러니까 한 80년, 70년 이런 시기에. 아무튼 뭐 그런 그런 생활을 하다가 16살에 내가 이따위 짓을 왜 하냐라고 해서 때려치우고 이제 뭐 임시교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고 서점 직원을 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결국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하는데 뭐 너무 어려워서 계속 실패를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뭐 임시 전도사 무곡으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막장 탄광지대로 가서, 보리나주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 광부들하고 광부 가족들하고 산 이야기. 저는 방고에 관련된 책이라면 다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뭐, 번역된 것도 물론이고, 번역 안 된 것도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다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최근에 읽은, 여러분들과의 이 강의를 위해서 이 책을 구해서 읽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줄입니다. 어느 선생님 읽어주실까요? 누가? 순서대로 읽어보실래요? 제일 위에 한 줄, 제일 위에 한 문단. 나는 온 힘을 다해 이 세상을 붙잡고 싶습니다. 나는 다음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는 길에 걸음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문단이 뭐 굉장히 다른 좋은 문장이 있는데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다음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 산다라는 표현은 방고의 종교관 내지 방고의 인생관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독교가 이른바 천당, 천국 뭐 이런 지향인 거에 반해서 방고는 그런 종교관을 일단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 보리나주에서 이 뭐 탄광 그 광부들, 뭐 우리나라에서 탄광이라고 하는 것은 막장 인생이라고 보통 표현이 됩니다만 19세기 뭐 유럽의 탄광도 더 심했죠. 뭐 7, 8살 아이부터 시작해서 탄광 그 갱도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 탄 가루를 먹어가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 16시간, 7시간 노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속에 이제 사고가 나고 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소설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방고가 그렇게 살았고,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어떤 19세기 노동 소설보다도 이 방고가 보리나주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쓴 그 시절의 편지들, 동생에게 보낸 편지들만큼 이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어떤 연민, 긍휼, 특히 그러니까 방고는 모든 걸 다 벗어줬죠,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먹고 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 방고를 전도사로 파견했던 교회척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무급 전도사지만 이렇게 거지같이 살 수가 있냐라고 해서 방고를 해고시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보리나주에서의 삶, 방고의 삶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보리나주에서 결국 그림을 그리게 되죠. 보리나주에서 광부들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화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저는 그렇다고 그러죠.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그리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들을 그려야 한다. 이 사람들의 이 삶을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화가가 되겠다. 라고 하는 방고의 어떤 화가가 되는 결심. 바로 이 소설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아까 방금 읽었던 이 얘기도 결국 방고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 종교의 종교 관료들, 그 전에 이미 방고는 아버지가 목사였죠.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쭉 대대손손 목사였던 집안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 직업 종교인에 대한 거부, 그리고 제도 종교에 대한 어떤 반항, 이게 이제 방고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 계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에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빈센트가 사랑한 책이라는 책인데, 이게 제가 왜 이번에 읽게 되었는가 하니, 제가 한 20년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방고에 대해서 5권의 책을 썼는데, 제가 생각해도 많이 썼네요. 그 다음 문장 읽어주실래요? 순서대로? 사람은 책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보는 법을 배우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하듯 말이다. 밑에 그도 같이 읽어주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배우고 이해하고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나름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지칠 줄 모르는 욕구. 이 뒤에가 뭔가 좀 생략됐는데, 아무튼 이 책의 일부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방고가 우린 보통 해바라기나 또는 별밤, 방고가 그린 주제들, 그림의 주제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방고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화가하고 비교되는 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엄청나게 읽었고, 물론 다른 화가도 책을 많이 읽었겠지만, 전 대한민국 화가를 잘 모릅니다만, 대한민국 화가들 별로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또 문제가 될 바를지 모르겠다. 엄청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편지를 썼는데,
편지마다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 정도, 한 권 이상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365권을 읽었겠죠. 일주일에 한 권 읽는다 치면, 그렇죠? 10년이면 3650권이겠습니다. 방고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년 이상, 적어도 10대 후반 정도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을 쓰고 얘기를 합니다. 방고는 초급도 아닙니다. 초등도 아닙니다. 학교 다닌 게 한 3, 4년 밖에, 아무튼, 전혀 학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방고라는 사람이. 4개 국어를 그러니까 4개 국어를 했고, 4개 국어의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영어, 독어, 불어, 네덜란드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일기에는 어떤 네덜란드 책에 대한 소감을 쓰기 때문에 네덜란드 말로 쓰고, 일기가. 영어 책을 읽은 소감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쓰고. 그래서 저도 방고 이 편지를 번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엄청 이게 다른 사람 말을 여러 가지를 모르면 굉장히 까다롭죠. 아무튼 책을 엄청 읽은 사람이고, 또 하나, 방고는 책을 그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여기 다 아마도 그림을 다 좋아하시고 또 뭐 그림을 그리시고 하시겠지만, 책을 그리겠다고 생각하는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어떻게 그리나? 그 무미건조한 책을. 그러니까 그 책의 모양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리나? 근데 방고는 책을 그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립니다, 그것도. 그리고 방고가 그린 책 그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냥 무턱대고 그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독서하는 사람, 특히 독서하는 여성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하나의 맥락이, 전통 같은 게 있긴 있습니다. 여러 화가들이 옛날부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르누아르나, 뭐, 드가나, 뭐, 또는 그전 화가들. 또, 책을 읽는 사람, 특히 여성, 뭐 아주 아름다운 또는 지적으로 우아한 이런 어떤 모습의 여성이 책을 읽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좀 여성스러움이라고 할까요?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표현의 전형적인 예로서, 독서하는 여인. 시집 갈 때 보통, 지창금 비슷하게 가져갈 만한,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여성의 미덕, 여성의 교양 있는 여성의 표상으로 독서하는 여인이라는 게 한 그림의 주제였습니다만, 방고는 그런 시각과 전 달리 책 자체를 그립니다. 물론 독서하는 사람도 그립니다. 독서하는 사람도 그리는데, 그러니까 방고는 그런 뭐, 여성들의 무슨 그 지창금조로 그리는 그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튼 그 책을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책을 그림의 소재로, 책 자체를 그림의 소재로 했던 사람. 그만큼 책을 사랑했고, 거의 한 900여 통 편지, 지금 남아있는 편지가, 그 중에 어떤 편지도 책의 이야기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거의 무학 수준의 반고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책들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반고가 살았던 시대는 물론이 그 전에 예를 들어 뭐 그리스 로마 고전까지는 별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만, 섹스피어 이후로 소위 서양 근대 문학, 근대 사상에 대한 책들, 거의 뭐 우리가 보통 오늘날 말하는 소위 인문학이라고 할 정도의, 물론 뭐 다른 뭐 미술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합니다만은, 뭐 소설이나 뭐 철학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첨단에 있던 작가들, 예컨대 에밀 졸라나 모파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 시대에 뭐 우리 식 같은 우리는 어떨까요? 뭐 이제 신진 작가류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을 때 그 사람들의 책들을 읽고 누구라도 먼저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또 그 사람들과 완전히 감정이입된 상태에서 자기 그림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뭐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서 디킨즈나 또는 뭐 조지 엘리엇이나 뭐 이런 그 당시의 화가들, 에밀 졸라나 무슨 기드 모파상이나 이런 사람들, 브로베르나 이런 영미 독불의 문학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뭐 이해하지 않아도 좋지만 하여튼 방고 자신은 그런 독서와 그러니까 밤에는 독서를 하고 해가 뜨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뭐 한 20페이지 되는 긴 편지를 쓰고 이렇게 산 게 방고의 삶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불면증이 있었어요, 방고가. 죽을 때까지 불면증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만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불면증이 걸린 건지 불면증에 걸려서 책을 많이 읽은 건지 모를 정도로 아무튼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방고 제 자랑이라 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만은 제가 5권의 방고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일 먼저 쓴 게 내 친구 빈센트라는 한 30년도 저 전에 쓴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방고를 노동자 화가라고 소개한 이 책은 꽤나 이색적이어서 막 조중동 신문에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절판이 되고 뭐 이 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책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방고 노동자 화가다. 제가 이 책을 쓴 동기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노동자 집회나 이런 그 노동자 교육에 갈 때마다 환등기를 들고 방고 그림을 노동자들에게 가끔씩 보여주었어요. 환등기. 지금은 뭐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만 그 당시엔 환등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환등기가 저희 집에 아직 있는데 가끔 그 환등기에 제가 네덜란드나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방고 그림들 이런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걸 책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권유가 있어서 쓴 책인데 방고 자신이 요새 그런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물 지나갔나? 뭐 저녁이 있는 삶. 그죠? 방고 자신이 저녁 때 노동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내가 그린 해바라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그리워했던 사람입니다. 방고 편지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방고를 소개한답시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이견을 제기했던 것은 방고 타살설입니다. 방고 자살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까마귀와 나는 밀밭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죠? 다들 까마귀와 밀밭의 절망이 방고를 자살에 이끌었다? 그런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마라. 방고는 그 그림을 그러니까 까마귀가 있는 밀밭은 사실은 대단히 즐거운 흥겨운 그림이고 까마귀란 우리의 까마귀가 아니라 프랑스의 까마귀는 그야말로 길조고 흉조가 아니라 그리고 그 뒤로도 방고는 드비니의 정원같이 공동체 생활을 염원하는 그림을 다시 그렸다. 여러 가지로. 방고가 자살할 리가 없다. 방고는 사냥꾼이거나 또는 뭐 어떤 사고로 죽었다. 자살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 책에 주장을 했습니다. 류경이라는
요리 작가가, 큐레이터인가 하는 분이 쓴 빈센트 반고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분이 제가 번역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라고 하는 반고 편지집을 자기 책에 인용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허락을 했더니만 저한테 자기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신간책을 작년 연말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자살설이더라고요. 양정무도 자살설. 뭐 그런 반고에 대한 책이나 다른 이런 강의에서 반고를 여전히 자살로 보는. 근데 저는 30년 전에 이 책에서 타살이다. 반고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통 새벽 한 2-3시에 일어나는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 영혼의 문, 반고호 영혼의 문이라고 하는 영화가, 저는 윌리엄 데포가 제가 제일 처음, 아마 월남 관련 영화, 프레툰 이후 저는 윌리엄 데포의 마니아가 된 사람인데, 윌리엄 데포 저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제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그러니까 윌리엄 데포의 반고 영혼의 문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2018년에 찍은 영화인데, 그때 윌리엄 데포 나이가 거의 65세쯤 되었어요. 반고 37에 죽습니다. 65세 노인이 37살 반고를 연기를 한 거죠. 근데 반고 영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7-8편 되는데 그 밖에도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찍은, 제가 기억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루스트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카크 다가라스가 반고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때 카크 다가라스도 거의 40이 넘어서 반고 연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반고는 실제로 반고 전기나 반고 편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30대 37살 때 죽었는데 사실은 이미 10대 20대부터 이 노인 취급을 당한 굉장히 늙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윌리엄 데포 영화를 보면서, 제가 왜 윌리엄 데포 영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타살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윌리엄 데포 영화에 타살설이 주장이 되었다는 걸 기억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이야, 역시 데포는 나의 편이구나. 윌리엄 데포 영화에서 타살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쓴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들의 장난 비슷한 사고로 이제 죽었다고 나오는데, 타살설 이야기는 그전에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일본 사람이 쓴 추리소설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저 나름으로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 책에서 얘기한 게, 그러니까 저 생각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반고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 자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만,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나라에 속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자살은 아직까지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일본이 가장 자살률이 높았던 나라긴 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자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좀 패배주의 같은 그런 이야기, 또 미화된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반고의 삶을 노동자들에게 전하면서 자살이 아니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심정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책을 쓰고 난 뒤에
빈센트가 사랑한 밀레라고 하는 책도,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사실 밀레 그림을 보고 독학을 했다시피 했습니다. 그죠? 밀레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밀레 그림을 다 거의 뭐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모사를 했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 공부를 한 과정이 밀레였기 때문에, 밀레의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뭐 나오자마자 거의 몇 년 만에 절판이 되어버려 지금 책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아무튼 반 고흐와 밀레, 그러니까 뭐 밀레님이 죽고 없었죠. 반 고흐가 살아있을 때, 밀레가 살아있을 때 반 고흐가 그림을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그야말로 뭐 어떤 선생이라 그럴까요? 마음의 스승이었다고 할까요? 뭐 그런 밀레와의 관계. 밀레의 그림 미술 정신이 반 고흐에 그대로 전송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의미에서 쓴 책이고, 밑에 책은 반 고흐 편지를 저 나름대로 번역한 것인데, 이것도 뭐 지금은 아마 절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그 옆에 책은 농작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아나키오토피아라는 책은 좀 더 제가 반 고흐의 어떤 사회 사상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키려고 냈던 책인 것 같은데 별로 뭐 팔리지도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반 고흐 인생을 좀 더 보면, 반 고흐가 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뭐 윌리엄 데포 영화, 오늘 아침에 본 영화에서는 그 어떤 하녀가 반 고흐가 아르에서 이제 처음 생활을 할 때 만났던, 그러니까 청소부 겸 하녀 겸 한 여자가 반 고흐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욕만 좀 해라. 냄새가 좀 덜 나면 그래도 넌 좀 목욕만 하면 괜찮은 얼굴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반 고흐가, 야, 그러면 내가 50프랑 줄 테니까 나하고 뭐 어떻게 잘해볼래?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픽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런 여성에게는 반 고흐가 목욕만 하면 잘난 남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체로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못생긴 남자. 반 고흐 자신 사진을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용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죠. 그리고 빨간머리였습니다. 그죠? 빨강머리 앤, 뭐 빨강머리 빈센트, 뭐 이런 식으로 빨강머리라는 게 사실은 서양에서는 대단히 혐오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빨강머리라는 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빨강머리 때 났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반 고흐 어빙스톤 소설 같은 걸 보게 되면. 아마 제가 이 반 고흐 책을 제일 먼저 읽은 게 중학교 들어가서 그 프라체코라고 한 사람이 쓴 반 고흐 전기, 그 당시 세계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전지비유 속에 들어가 있던 책이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엉성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반 고흐가 어릴 때의 그 용모, 자신의 어떤 용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 어려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사춘기가 막 시작될 때였겠죠. 이미 시작됐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중학교 1학년 13살 나이쯤에 그 책을 읽고 저도 용모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아까 뭐 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목사였고 굉장히 고지식하고 또 철두철미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종교이니까 훌륭한 목사였어요, 사실은. 훌륭한 목사였고, 공부도 열심히 한 목사였는데, 반 고흐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모든 아버지나 아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독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16살까지 이제 뭐 학교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삼촌이 경영하는 구필화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영업 성적이 좋아서 런던 집으로 이제 전근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편지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874년 7월 30일 런던에 쓴 편지인데, 이 미슐레라는 사람은 19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가이자 문필가인데요. 이 미슐레의 사랑이라는 책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뭐 어릴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그죠? 책으로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죠? 특히 이제 책을 좋아하는 방고 같은 일종의 뭐 문학 소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미슐레가 사랑이라는 책에서 쓴, 지금 생각하면 좀 뭐라 할까, 뭐 이런 여자, 남자와 여자는 저 다른 존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근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읽었던 여성에 대한 관념으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대상의 여성과는 관계없이 멋대로 상상하고, 멋대로 이상화하고, 멋대로 신비화하고 해서 그 자연스러운 사랑,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경험을 방고도 합니다. 사실은 뭐 사랑에 대한 그런 경험이 방고의 인간관계, 그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또 가족 전체를 통해서 받았던 어떤 종교적인 관점, 또는 독서를 통해서 읽었던 그런 관점들, 그런 어떤 견해들이 사람과의 관계,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나름의 자기 이상을 관철하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독서가 자연스럽게 현실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시키지는 못했다. 방고의 경우에, 특히 여성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모든 여성과의 관계에 실패를 끝납니다. 거의. 평생 방고는 여성과 제대로 만나질 못하죠. 뭐 이런 게, 그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없잖아요. 이 사람의 독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을까 나쁠까라는 그죠? 너무 책에 너무 빠져가지고 대단히 그 관념적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펄펄 살아서 현실과 부닥치면서 겪는 경험의 인식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리나주 이야기입니다. 보리나주의 최초로 그린 그림들. 뭐 탄광 그림들이면 뭐 아마 다 이 그림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편지입니다. 보리나주에서 빈센트 방고가 느끼는, 이 보리나주 시절에 방고가 쓴 편지에는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뽑아봤는데, 저는 이 방고의 어떤 긍휼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보리나주 긍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지배자, 권력, 권위에 대한 저항과 함께 낮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민, 이게 방고가 보리나주 시절부터 체현한 그런 긍휼의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색채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런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림들. 이런 그림도 쭉 이어지죠. 영혼의 문, 아까 그 윌리엄 데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혼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 디킨스 소설인가 어디 소설 사파에 나오는 건데, 그죠? 이 제목이 영혼의 문인데, 영화에 그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사실 그 윌리엄 데포 영화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의 감독이 줄리앙 슈나벨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각본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장 클로드 카리에라는 사람이 썼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재발견을 했는데, 장 클로드 카리에라는 사람은 이 고해 유령이라는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대단한 시나리오, 대단한 감독, 대단한 배우의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 윌리엄 데포 영화, 그러니까 슈나벨 영화에도 구두를 벗고 구두를 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구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철학적인 담론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나중에 혹시 질문을 나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하이데거나 무슨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시행이란 여성, 창녀에 대한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고, 시행에 대한 이야기,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시행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과 결별하게 되고, 친구와 결별하게 되고, 이 창녀와의 사랑을 대단히 이 방고로서는 자기에게는 소중한 사람인데, 이 여자가 시행이 창녀라는 이유로 다 외부에서 방고와 결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 괴로움 같은 게 이제 편지에 쭉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혹시 뭐 얘기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던 뇌넨의 이제 농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농민에 대한 이야기가 편지에도 나오는데,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경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버지의 성경이란 제목이죠. 아버지의 성경 앞에 이 조그마한 소설은 이 쫄라의 소설인가? 하더니,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부하고 어떤 그 당시 어떤 문학을 그 성경과 대비시키는 이런 방고의 그림입니다. 방고 그림의 책이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이냐에 의해서 굉장히 의미가 부여되는, 방고의 책 그림은 방고 나름의 의미 부여의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그 가족 속에서 이 방고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말하자면 따돌림 당하는, 왕따 당하는, 그래서 자신을 개라 표현합니다. 개. 굉장히 카프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지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유일자라는 의식. 나름으로 어떤 이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아버지나 가족의 어떤 권위,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도덕에 대한 반항, 이런 거를 이제 이 누에넨 시절에 방고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편지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나중에 그냥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리는 그림이 감자 그림입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역시 또 농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르레 가고, 자, 이제 해바라기 그림 아시다시피, 그죠? 그리고 사이프러스 그림인데, 이 바니타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서양 그림에서 꽃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도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바라기가 그냥 태양 신화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뭐 그 그림 그랬다 뭐 선플라워라고 하는 그 제목 해바라기의 이름에 의해 가지고 반 고흐가 태양 뭐 찬양 이런 의미에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도 이 서양 회화에서의 바니타스 전통, 이 바니타스라고 하는 거는 꽃은 뭐 우리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은 시든다. 뭐 하무 11홍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죠. 시드는 꽃을 인생에 비유를 하고 꽃이 시들듯이 우리들의 삶도 시든다. 우리 존재가 죽는다. 메멘토 모리 뭐 이런 식의 죽어가는 인간의 운명을 표현하는 게 바니타스라고 하는 서양 회화의 정물 전통인데 해바라기 그림에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사이프러스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르에서 그리는 이 반 고흐의 그림에는 굉장히 태양 또는 뭐 이런 뭐 자연 이런 게 그냥 어떤 찬란한 뭐 열정에 대한 정열에 대한 이런 어떤 예찬이라기보다도 그 이면에는 삶에 대한 나름의 고뇌가 숨어 있는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상파 그림을 겪으면서 반 고흐가 새롭게 자기 개성을 창조했다. 그런데 반 고흐 자신의 편지를 보게 되면 오히려 파리에 오기 전에 누에넨에서 그렸던 감자 먹는 사람들과 같은 그림의 주제 내지 정신으로 아를 이후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어떤 북구 정신, 아까 바니타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인상파의 어떤 화려함, 찬란함 이런 것에 실망을 했다 할까요? 비판,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뭐, 세잔도 마찬가지고, 고갱도 마찬가지고, 반 고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포스트 임프레셔니즘이라고, 후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는 참 잘못된 말인데, 그죠? 인상파, 후기, 전기. 뭐, 있다는 식의 그런 인상을 주는데, 사실은 포스트 임프레셔니즘이라고 하는 포스트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지만, 모더니즘에 반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다시 뭐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 고흐든 고갱이든 세잔이든 사실은 인상파를 거부하는 인상파를 넘어서는 인상파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세잔에서도 볼 수 있고 고갱에서도 볼 수 있고 반 고흐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반 고흐는 바로 이 아를 후기쯤에 오게 되면 이미 그런 시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사실 또 반 고흐의 어떤 삶의 윤곽. 근데 이 반 고흐가 여기서 생각하는 건 유토피아라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사회. 여기서 말하는 반 고흐의 유토피아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어떤 권위나 권력의 지배 없이 화가들이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뭐 이런 유토피아. 그게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동경, 우교에 대한 동경, 우교에 대한 동경 때문에 일본을까지 이상화하는 그런 좀 왜곡된 유토피아 나타나긴 하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그러니까 인상파 화가들의 어떤 그림이나 삶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인상파 화가들이라고 하는 게 뭐 다 그렇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그러니까 뭐랄까요, 물질주의적인 그 당시에 어떤 뭐 도시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찬양이라 할까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뭐 빈센트 반 고흐는 그러니까 반 고흐가 아르에 오는 이유는 단순히 날씨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도시 문명에 대한 거부, 근대에 대한 거부. 그래서 반 고흐의 포스트 임프레셔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방고우의 유토피아, 나름의 유토피아 추구에서 나타난다. 뭐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죠. 뭐 자화상, 반문명 정신, 그런 어떤 그 정신이 가장 그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이 밤의 카페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실 새벽 풍경입니다. 그죠? 그리고 휴식의 자기 방 그림, 이 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귀 자른 이야기. 이 귀 자른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귀를 완전히 잘랐느냐, 귓볼을 잘랐느냐, 뭐, 왜 잘랐느냐. 오늘 아침에 본 대포 영화에는, 슈나벨 영화에는 완전히 자른 걸로 나오고, 그리고, 그냥 고갱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뭐, 다른 여러 또 이야기들이 있죠. 뭐, 고갱에게 창녀 애인을 뺏겼기 때문에 뭐 분노로 잘랐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와서는 또 무슨 고갱이, 뭐, 펜싱을 좋아하던 고갱이 펜싱 칼로 고의 귀를 잘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별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귀를 자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말하자면 어떤, 역시 자기 신체 일부를 자해한다라고 하는, 그게 뭐, 보통 자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때 이미 아르레스 귀 자른 사건이 자기 자해의 어떤 그 시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방고의 경우는 이게 유전적인 간질이지 일종의 신경증이지 과연 이 사람이 정신병을 앓았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학자들이 뭐 정신병의 사례로 정신병이냐, 어떤 정신병이냐, 어떤 간질이냐, 뭐, 논의가 있는데, 이 귀 자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저는 생각에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귀 자른 이야기는. 간질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자신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만년에 이제 밀밭을 그리고, 밀베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편지에 나오고, 씨 뿌리는 사람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밀베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평화. 까마귀 그림이 마지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물론 이 당시에 이 까마귀 그림을 그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런 그 비슷한 편지를 쓰는데, 각다라스 나오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근데 이 그림 그리고 난 뒤에 들판 그림을 다시 그리고, 교회 그림은 그 앞에 그림인데, 마지막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니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거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인데, 일종의 화가 공동체를 구상해서 지은 건물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화가 공동체, 이 화가 공동체는 이제 단순히 화가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거 나름의 어떤 유토피아 사상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을 마지막에 그렸다. 그래서 자살하러 보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뭐, 지금 사진은, 그러니까 형제, 테오와 방고, 빈센트의 묘지, 오베르에 있는 묘지입니다. 사실 이 형제라는 말이 우리말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끔찍한 형제죠. 사실은 이 동생하고 둘이 같이 살았던 시절이 딱 파리에 한 2년 동안이었습니다. 엄청 싸우고 서로가 막 찢고 뽑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봐야 돼. 마지막 시를 읽어주시죠.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입니다. 그죠?
예, 잘 아시겠지만 이 빈센트란 제목을 가진 노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돈 맥클린이 1971년 10월 24일 날이라고 하는데요. 정규 앨범 두 번째 앨범으로 앨범의 제목이 아메리칸 파이였고 거기에 이제 수록된 두 곡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앨범의 제목과 같은 아메리칸 파이도 있었고 사실은 빈센트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 다음 해 1972년에는 싱글 앨범으로 낼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돈 맥클린이 원래 서정적인 가사를 잘 쓰고 감미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빈센트의 전기를 어느 책인지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전기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처음에 들으셨던 시에는 제목을 반거우라고 붙였거든요. 이렇게 성을 부르는 거랑 빈센트랑 이름을 부르는 거는 저는 좀 다르게 또 좀 더 가깝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여기까지 들으신 부분은 빈센트가 그림을 그렸던 그런 색깔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좀 서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이렇게 바로 그냥 번역을 하는 걸 할게요. 왜냐하면 돈 맥클린의 발음이 저보다도 훨씬 낫고 더 잘 전달하는 것 같아서 번역해드리고 노래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에게 말하려 했던 것을 이해해요.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서는 맥클린이 I를 쓰고 You를 쓰고 They를 써서 나누고 있습니다. I는 자신이고 또 노래를 듣는 우리일 수도 있겠고요. You는 빈센트입니다. 그리고 They를 빈센트를 이해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 했고 듣는 방법을 몰랐죠. 아마도 이제 들을지도 모르지요. 입니다. 이제 이 후렴구가 반복된 다음에는 이런 걸 노래에서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띄워주신 곳에서는 세 번째 줄 for부터인데요. 살짝 이제 음악이 바뀌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은 진실했기에, 마음속에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별들이 빛나는 그 밤에 흔히 연인들이 하듯이 당신은 삶을 내던졌죠. 그래서 교수님이 타살설 말씀해 주셨을 때 살짝 이 부분하고 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삶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무모하게 총을 자신에게 겨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 가사를 보면서도 조금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맥클린은 그냥 아까운 거라고, 빈센트의 삶이 아까운 거라고 라는 그걸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빈센트,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세상이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건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어서라고요. 별들이 빛나는 밤, 빈방에 걸린 초상화들, 이름 없는 벽에 놓인 액자 없는 두상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에 잊을 수 없지요. 당신이 만났던 낯선 사람들처럼 해진 옷을 입은 남난 사람들을, 순결한 눈 위에 으스러지고 부서진 채로 놓여있는 핏빛 장미의 은빛 가시들을. 마지막 부분에 이제 후렴구가 반복되는데 조금 달라서 그 부분도 해석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에게 말하려 했던 것을 알 것 같아요.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들은 듣지 않으려 했고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아마 영원히 그럴지도요.